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당신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하루가 조금은 기대되는 설렘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 사람 때문에 마음이 쓰일까봐 드는 막연한 걱정이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더 아픈 것이 마음이라고들 합니다.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시린 건 약을 먹으면 조금은 나아지지만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약 하나로 쉽게 낫지 않습니다. 한 번 내뱉어진 말, 한 번 돌아선 사이, 한 번 무너진 믿음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켠에 그대로 남아있지요. 젊을 때 우리는 사람을 조금 더 쉽게 믿었습니다. 좋은 말 한두 마디에 마음을 열기도 했고, 함께 술 한 잔 기울이며 웃고 떠들다 보면 금세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어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페이지를 여러 장 넘기고 나면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돌아온 배신, 어렵게 도와주었는데 나중에는 모른 척 돌아서던 얼굴, 앞에서는 웃으며 내 편인 것처럼 굴다가 뒤에서는 험담을 늘어놓던 사람들. 이런 경험이 한두 번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하지? 누구와는 거리를 두는 게 맞을까? 저 사람의 진심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모든 사람을 믿기에는 상처가 두렵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자니 인생이 너무 쓸쓸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관계의 문은 조금씩 닫혀만 갑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사람 보는 눈이 여전히 부족한 걸까?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그 사람이 변한 걸까? 서울의 어느 아파트에서, 광주의 어느 골목에서, 부산의 어느 바닷가 도시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고민을 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관계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예전처럼 무턱대고 마음을 내어줄 수는 없는 나이.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 그래도 결국 남는 건 사람이더라. 이런 마음이 함께 있는 나이입니다. 오늘 마음의 아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때문에 덜 상처받고 조금 더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사람 보는 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위해 우리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조선시대의 한 인물에게로 걸어가 보려 합니다. 조선 후기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현실 정치가였던 정약용, 다산 선생입니다. 정약용은 책 속에서만 사람을 논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온몸으로 겪고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정약용은 조선에서 가장 앞서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고 정조의 깊은 신임을 받으며 조정의 중요한 자리를 맡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자랑이었고 학문적으로도 이름이 알려져 그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조언을 구하러 오는 사람, 함께 일하자며 다가오는 사람,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던 사람들까지 정약용의 주변은 늘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바람은 언제나 한쪽으로만 불지 않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정국이 뒤집히자 어제까지 나라의 인재라 불리던 그는 하룻밤 사이에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멀고 먼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서울의 넓은 집을 떠나 작은 초가로 조정의 관리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사람들 한가운데서 아무도 찾지 않는 변방으로
옮겨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정약용은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 곁에 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잃자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사람은 말없이 떠났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남았는지를 그는 그곳에서 똑똑히 보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주변이 늘 북적였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이 몰려들지만 권력을 잃는 순간 그 북적임은 거짓말처럼 사라진다는 것. 조정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 함께 웃고 술잔을 기울이던 사람들까지도 점점 연락을 끊고 멀어져 갔습니다. 죄인과 가까이 지냈다는 이유로 나까지 화를 입으면 어쩌나.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계산하며 조용히 한 발씩 물러났을 것입니다. 한때는 형님, 선생님 하며 존경과 친분을 보이던 이들 대부분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쌀을 보내주는 사람, 책을 구해 보내주는 사람, 편지를 전해주며 안부를 묻는 사람,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꾸준히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바라보며 정약용은 조용히 생각합니다. 좋을 때 곁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진짜 내 사람은 아니었구나. 사람은 말이 아니라 결국 선택으로 드러나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사람을 보는 기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보다 행동을 지켜보고 칭찬보다 선택을 보며 호의보다 위기의 순간을 살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배지 강진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사람을 다시 배우는 긴 관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 사람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곧 사람의 행동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정약용이 강진에서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어떻게 사람을 구분하게 되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마음속 사람들의 얼굴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유배지에서 만난 두 사람, 말과 선택이 드러낸 사람의 본 모습, 강진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무렵 정약용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양반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으며 농사를 짓는 사람, 조언을 구하러 오는 사람, 그저 안부를 묻고 싶다며 문 앞에 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각자의 사정과 얼굴을 가지고 정약용 앞에 섰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을 가르치려 들지 않았고 섣불리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보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말입니다. 먼저 강진에 살던 한 양반의 이야기입니다. 그 양반은 정약용을 만날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백성을 위하는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나라가 바로 서려면 백성이 먼저입니다. 위에 있는 자들이 아랫사람을 보살피지 않으면 나라가 오래 가겠습니까? 그 말만 들으면 참으로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의 말을 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양반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정약용은 조용히 하나를 물었습니다.
만약 이 마을에 높은 관리가 내려오고 한쪽에서는 굶주린 백성이 선생을 찾는다면 선생은 어디로 먼저 가시겠소?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그 양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높은 관리를 먼저 뵙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얻어야 백성도 도울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 순간 정약용은 이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입으로는 백성을 말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권력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것. 이후로도 그 양반은 권력자 앞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공손했고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에는 쉽게 귀를 닫았다고 전해집니다. 말은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선택은 그 사람의 중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진에서 장사를 하던 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도 아니었고 눈에 띄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물건을 팔아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은 그 상인에게도 조용히 묻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그대의 물건값을 다 치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소? 잠시 망설일 법도 했지만 그 상인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선생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에는 계산도 꾸밈도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그 상인은 정약용이 어려울 때마다 말없이 도움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돈보다 사람과 인연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두 사람을 통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볼 것, 선의가 아니라 선택의 방향을 볼 것,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볼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정약용이 사람을 멀리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해 주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정약용이 이 경험을 통해 정리한 사람을 바라보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준입니다. 정약용이 사람을 판단한 세 가지 기준.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사람을 단번에 판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반복해서 나타나는 몇 가지 장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 장면들은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의 중심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정약용이 가장 먼저 살핀 것은 이익이 눈앞에 놓였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였습니다. 이익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드러냅니다. 갑작스러운 기회 앞에서 혼자 먼저 챙기는 사람인지, 함께 나누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은 그럴듯하지만 결국 자기 몫부터 계산하는 사람인지를 그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선한 말을 하던 사람도 이익이 생기는 순간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정약용이 주의 깊게 본 것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말로 위로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 곤란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하는 사람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정약용은 큰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고민하려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반대로 사정이 생기면 가장 먼저 거리를 두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아주 작은 권력이 주어졌을 때의 태도였습니다. 정약용은 큰 권력보다도 사소한 권력이 더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작은 권한 하나를 쥐었을 때 말투가 달라지는지,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지는지, 예전과 달리 선을 긋기 시작하는지를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권력 앞에서도 겸손을 잃는 사람은 더 큰 자리에 가면 반드시 사람을 다치게 만든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은 사람을 가르기 위한 잣대가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은 누군가를 나쁘다고 단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어디까지 마음을 내어줄지, 누구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할지를 스스로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 세 장면을 사용했습니다. 이익 앞에서의 선택, 어려움 속에서의 태도, 그리고 작은 권력 앞에서의 자세, 이 세 가지를 천천히 지켜보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보다 훨씬 분명하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정약용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유배지의 학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기준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정약용의 시선이 노자와 장자,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사람에게 기대를 내려놓는 지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법, 정약용과 동양의 지혜. 정약용이 사람을 바라보며 도달한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려 애쓸수록, 그리고 기대를 많이 걸수록 마음이 먼저 지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거리를 조절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 생각은 동양 철학의 오래된 가르침과 자연스럽게 닿아 있습니다. 노자는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또는 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움켜쥐면 손도 아프고 쥐고 있던 것도 상하게 됩니다. 반대로 힘을 조금 빼고 올려두면 흐름은 스스로 이어집니다. 사람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길 바라거나 내 기준에 맞는 반응을 기대할수록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서운함도 함께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에서 사람에게서 완벽한 이해와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장자는 바람을 붙잡으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눈에 보이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바람을 붙잡으려 두 팔을 휘두르다 보면 정작 발밑의 길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에서도 우리는 종종 같은 실수를 합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나를 이해해야 한다. 가족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에 매달릴수록 말없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서툴지만 꾸준히 마음을 보이는 사람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정약용은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놓는 순간에야 비로소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의 가치를 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뿌리를 집착에서 찾습니다. 집착은 물건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생깁니다. 이 사람은 이래야 한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작은 어긋남도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실망은 커지고 마음은 쉽게 다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배운 사람 보는 눈은 이 동양의 지혜들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기대의 높이를 조절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오래 지키는 길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기대를 완전히 버리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무게의 기대를 걸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싸움의 장이 아니라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정약용의 이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실제로 관계에서 덜 상처받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후반, 사람에게 덜 상처받는 법. 인생의 앞부분에서는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실패하며,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키워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으로 들어설수록 사람에게서 얻는 기쁨보다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아집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듯 마음의 회복력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람을 더 잘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사람 보는 기준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려는 기준이 아니라 나를 지치게 하지 않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니까, 오래된 친구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줄 거라는 생각이 쌓일수록 서운함은 깊어집니다. 대신 이 사람은 여기까지가 최선일 수 있다고 마음속에서 선을 그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보다 반복되는 행동을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의 실수나 실망으로 관계를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 패턴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약용이 말이 아니라 선택을 보았듯 우리도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행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든 관계를 같은 깊이로 유지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안부만 나누는 사람이며 또 어떤 사람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지 않을 때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서운함이 쌓일 때마다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처받은 이유는 이 사람이 나쁘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걸어둔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일까? 이 질문은 상대를 변명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무게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면 큰 실망은 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깊이 와닿습니다. 이 지점에서 실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함께 떠올려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 그리고 어쩌면 당신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사는 70대 김 씨는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자주 만나 밥을 먹고 여행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지만 은퇴 후 형편이 어려워지자 연락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이 컸지만 어느 날 문득 그 친구가 평생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왔는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늘 돈 이야기, 성공 이야기, 체면 이야기에 마음을 쏟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마음속 기대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를 끝까지 의지할 사람이 아니라 한 시절을 함께 보낸 인연으로 다시 자리 잡자 상처의 깊이도 함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부산에 사는 80대 서할머니는 가까웠던 지인이 아플 때 곁을 피하는 모습에 깊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지인이 과거 병으로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고 아픔 자체를 몹시 두려워해 왔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 앞에서 물러난 것일 수 있겠다는 이해가 생기자 관계를 완전히 끊는 대신 부담 없는 거리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위로를 기대하지는 않되 가끔 안부를 나누는 정도로 관계를 다시 설정하자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며 살아왔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보내고 집안일을 도맡고 부탁을 거절하지 않다 보니 어느 순간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가족의 모습, 고마움보다는 당연함이 묻어나는 표정들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르신은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도와주는 나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 아니면 편리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 조금 오래 지켜보니 답이 보였습니다. 자식들은 편리함과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엄마가 늘 있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어르신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가족들이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편리함과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후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정중히 내려놓기 시작하자 처음엔 어색하던 가족들도 점차 스스로 역할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어르신 자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주위의 사람들을 바꿔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기대의 위치를 조금 바꿨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관계는 덜 아프고 삶은 훨씬 현실적이고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사람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이 사람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왔는가를 조금씩 바라본 뒤 관계의 깊이와 기대를 다시 설정한 사례들입니다. 사람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의 크기는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금 더 현실적인 이해와 조금 더 가벼운 평화가 들어섰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지혜를 한 번 더 떠올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조용히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정약용의 유배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람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큰 실수와 큰 상처는 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알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서둘러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인상 하나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두고 몇 가지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해도 그 사람의 기본적인 방향은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익이 생겼을 때 혼자 먼저 챙기는지, 함께 나누려 하는지, 내가 어려울 때 비록 다 도와주지는 못해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지, 아니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지, 작은 약속을 했을 때 쉽게 잊어버리는지, 기억했다가 지키려 애쓰는지, 이 몇 가지 장면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까지 마음을 내어줄지, 얼마나 큰 기대를 걸어도 괜찮을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각자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기대와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지혜라고 보았습니다. 돈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큰 의리와 희생을 기대하지 않고 관계와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또 남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지 않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얻으려 하지 않고 각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만큼만 기대할 때 실망은 줄고 고마움은 늘어납니다. 당신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약속을 하면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돈이나 지식은 많지 않아도 어려울 때 조용히 안부를 묻는 사람, 화려하지는 않지만 오래 두고 봐도 변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면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보다 사람 덕분에 받는 위로가 더 많아지는 인생 후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길지만 또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르는 손님일 뿐입니다. 그 짧은 소풍 같은 시간 동안 모든 사람과 깊이 엮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와 맞는 몇 사람과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며 걸어가면 충분합니다. 오늘 창밖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햇살이 들고 바람이 스치고 어디선가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 많은 발자국들 중에서 당신과 끝까지 함께 걸어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모든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정말 소중한 몇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사람을 알려면 오래 지켜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십시오. 이 네 가지 질문을 마음에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 사람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이 사람은 이익과 어려움, 약속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 왔는가?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나는 어느 정도의 기대를 걸어도 괜찮을까? 이 질문들만으로도 앞으로의 인생에서 사람 때문에 받는 큰 상처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좀 더 현실적인 이해와 조용한 평화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조용히 머물러 당신의 남은 여정이 사람 때문에 덜 아프고 사람 덕분에 더 따뜻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소풍 같은 시간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함께 걸어가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마음의 아침은 앞으로도 정약용의 지혜와 더불어 당신의 인생 후반을 조용히 응원하는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요한 하루 되십시오.